용어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그래서 각 용어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용어를 모른다 그러면 문장 해석이 안 되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보시다시피 법입니다. 법을 해석하면서는요, 그 법에 관련된 그 법에만 쓰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이 익혀져야지 법 조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이 또 어떤 유형의 과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내용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 뭐 하는 과목인지 이걸 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면요,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이거는 시험 과목으로,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존재할 뿐이지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좀 드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명사가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동산이란 말하고 공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란 말이 뭔지, 그 다음에 공법이 뭔지를 또 알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부동산은 여러분 일단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토지하고 그 정착물,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토지 공법이면서 건물 공법의 성질을 가지고 갑니다. 토지공법, 건물공법. 토지 관련한 공법 관련 규정 내지는 건물 관련한 공법 관련 규정,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도 토지하고 건물 둘 다를 출제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요, 토지에서 몇 문항을 출제하냐면 26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서 14문제 정도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토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공법적 내용이 총 40문항이 구성되는데, 토지에서 26개, 그 다음에 건물에서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법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법이란 말. 공법이란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낌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공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법이죠, 사법. 자, 그러면 사법을 알면 공법의 개념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법이라는 거는요, 혼자 있을 때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항상 법이라는 것은 타인과 타인 사이,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설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법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부르냐면, 사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필요한 게 사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이 을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을이 변제기일에 변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안 하더라. 이때 내지는 을은 변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갑은 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럼 둘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했죠.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법입니다. 사법. 사법은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필요한 게 사법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공법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사법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법은 사인 대 사인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공법은 뭐와 뭐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공법은 사인 대 사인 아니잖아요. 그죠? 사인 대 사인 아니고, 공법적 관계는, 그죠? 국가 내지는 지자체,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같은 공적 주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이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면, 공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은
공적 주체하고 대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하고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국가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 있겠습니까?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겠죠.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뭘 가하는 것을 내용합니까?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제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해라가 아니고 뭐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이걸 풀었으면 이게 공법의 성격이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 공법은요, 뭐하고 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하는 것을 내용합니까?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줘. 자,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죠.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 받고 지어야 됩니까? 건축 허가 받고 지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재산권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못 지어요. 그냥 못 짓고 허가 받고 지어야 되거든요. 즉 국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더라? 규제를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그죠? 4인 대 4인 사이에 발생한 사법처럼 대등 내지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국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조금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뭘 가하는 것이다?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합니다. 근데 규제를 가할 때는 무조건 규제를 가할 수는 없겠죠. 그게 맞는 합리적인 근거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합리적 근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느냐?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규제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목적이 어디인데?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공공복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목적입니다. 목적.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판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걸 읽으면 부동산 공법의 성격, 그 다음 부동산 공법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간다? 규제를 가는데 무조건 규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규제를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다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건물 지을 때 짓는 건축허가 뭐 등등은 전부 다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가 여러분들의 재산권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공법을 수험생들이 약간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공법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뭐 하려고 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뭐 해라 하는 식으로 각종 조건을 붙인다든지 거기에 맞는 각종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를 우리는 규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규제를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 규제를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와닿고 그 규제의 내용들이 전부 다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있고 다르면서도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 전체를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우리가 그 규제 내용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 규제 내용들은 무조건 규제를 하진 않거든요. 뭐 때문에 규제를 하냐면요, 공공복리를 달성해서 규제하다 보니까 규제를 할 때 맞는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규제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규제 내용들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할 바는 아니고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 이런 제도를 가진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있거든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제를 가하는 규범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몇 개?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대한민국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즉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제를 가하는 법이 개수로 친다 그러면 몇 개나 될까요? 그죠? 정확하게 몇 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개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십 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개? 수백 개 정도의 법률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 그럼 수백 개 전부 다가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될 내용이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규제를 가하는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을 갖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낼 때 요 수백 개 중에서 필요한 몇 개를 끄집어낼 때 눈을 뜨고 이렇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눈 감고 6개를 추출해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편집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시험용으로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개의 법률을 끄집어냈냐면 6개의 법률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만든 게 부동산 공법이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 6개의 법률이 각 법별로 어떤 법은 시험 문제가 12문제, 어떤 법은 시험 문제가 2문제, 어떤 법은 시험 문제가 6문제, 어떤 것은 시험 문제가 7문제, 이렇게 해서 각 법별로 시험 문항수가 안배가 돼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 수백 개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다고 했나요? 6개를 끄집어냈다고 했거든요. 자, 6개를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6개는 당연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수백 개의 법률 중에서, 그죠? 몇 개를 끄집어냈다고 했어요? 6개를 끄집어냈다고 했죠. 그럼 6개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6개는 당연히, 그 6개의 법률은 당연히 뭐로 구성됐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나 건물. 자,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건물이다라고 해서,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다라고 했을 때, 자, 토지를 대상으로 할게요. 먼저, 토지는 첫 번째,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수도권에 있는 토지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디 있는 토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토지를 대상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걸 국토라 불러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명칭이 좀 길죠? 요 법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요, 첫 번째 대상을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 먼저 앞에 생략된 말이 선이에요. 선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자. 언제? 나중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규제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또 줄여가지고 국계법, 국토계획법,
내지는 국자하고 개자하고 법을 따가지고 국개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률 명칭을 가만히 보시면 국토를 뭐를 먼저 세우라고 합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해라? 이용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이용이, 그죠?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깬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국토를 개발할 때 여러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국토를 개발할 때는 효율적 계획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 그 다음에 동서 간의 불균형, 남북 간의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시행착오로 겪지 말고 효율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토를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고,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02년에 만들어서 200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계획이라든지 또는 인접한 시군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계획의 틀 속에서 국토가 발전되는 모습을 갖춘 거는 1980년대나 70년대가 아니고요, 2003년이 돼야지만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03년 이전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져버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안들을 봤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만드는 법이 요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은요, 그냥 글자만 쭉 읽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타피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뭘 세운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까? 이용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계획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계획에 초점을 맞췄겠죠. 그래서 성계획 아래서 이용하자라고 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용이라는 측면을, 이용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눠봐요. 때로는. 그래서 성계획 아래서 이용을 적극적 이용의 한 테마, 또 소극적 이용의 한 테마, 이렇게 해서 테마를 두 개의 테마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걸 다른 말로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뭐 한다? 보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은요, 어떤 이용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요,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용, 개발, 보존. 개발이 이용의 또 다른 측면이고 보존 역시 이용의 또 다른 측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용인 개발에 초점 맞춘 법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아래서 적극적인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입니다. 무인 상태에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법이 있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법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뭔데?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도시를 보셨잖아요. 그죠?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뭐더라? 도시개발법이더라. 역시 뭐 아래서? 선계획 아래서 이 도시개발법도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의 측면에서 원래 있기는 있어요. 원래 있기는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고 원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죠? 존재는 하는데 이 존재하는 것들이, 그죠? 비실거리고 그다음에 헤어지고 노후불량 건물 같은 건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새로이 똑바로 세워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을 가지고 내용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명칭이 뭐냐면 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정비법이라 부르고 법률의 명칭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은요, 원래 무에서 유를 도시개발법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이 아니고 원래 있다 없다 있죠.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비실거리다는 이야기죠. 노후 불량 건물 지은 지 30년, 40년 된 노후 불량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똑바로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더라. 그래서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원래 있는데 이걸 재개발, 재건축하는 무슨 법이 있다? 정비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에 초점 맞춘 소극적 유형인 보전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명칭은 알 것 같아요.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농지는 뭐의 대상은 아닙니까? 농지는 개발의 대상은 아니겠죠. 농지는 개발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대상이 되는 농지법, 이렇게 해서 농지법까지 해서 지금 토지 관련 내용으로서 4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법,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무슨 법? 정비법. 그 다음 보존의 대상인 농지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토지 관련해서 주로 다뤄야 될 법률 명칭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요,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국토계획법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진짜 40문항 중에서.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법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몇 문제가 나올 거냐면 2문제. 이렇게 해서 토지 관련해서 전체 시험 문제는 26문제가 토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법이 뭐라고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그 이용적인 측면을 적극적 이용, 개발로 나눠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법인데, 정비법도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노래 부르냐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두꺼봐 큰 집 죽게 새집다오. 이게 바로 정비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는 뭡니까? 정비법. 그 다음에 순수 보존의 대상인 농지법. 이렇게 4개의 법률이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될 법률이다. 여기서 총 시험 문제는 국토계획법에서 12, 도시개발법에서 6, 그 다음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인 정비법에서는 6문제, 그 다음 보존 대상인 농지법에서 2문제, 총 26문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련이거든요. 건물 관련해서는 2개의 법률을 배우게 될 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명칭은 잘 알고 있어요.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죠. 또 한 개가 주택법이 있습니다. 자,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주택도 뭐의 일종입니까? 건물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건축법이 주택법보다는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요. 주택법은 그 중에서도 건물 중에서도 주택 관련 내용만 따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끔 만든 게 주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는요, 한 번에 짓는 주택의 개수에 따릅니다. 한 번에 짓는 주택의 숫자가 29개 이하를 짓죠. 그러면 건축법 규제로 들어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여러분 댁 근처에 만약에 20세대의 빌라를 짓잖아요. 그죠? 연립주택을 짓습니다. 그럼 뭐 받고 짓는다? 건축 허가 받고 짓습니다. 그럼 29개 이하기 때문에 건축법 규제로 들어와서 건축 허가를 받고 줘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전매 제한 기한이라든지 주택법에 있는 각종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거는. 그죠? 그러면 주택법의 대상은 뭐냐라고 하실 때, 주택법은요, 한 번에 짓는 개수가 30세대나 30호 이상을 짓죠. 그럴 때는 주택법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규제를 받느냐, 건축법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근처에 만약에 20세대의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너무 멋진 거지.
근데 이걸 갖다 내가 공급을 받고 사고 싶어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선착순으로 공급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이게 50세대, 30세대 이상이 돼서 주택법 적용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선착순 공급이 아니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주택법에 있는 각종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또 건축법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주택의 숫자로 따지면 한 개 차이, 29개 이하면 건축법, 그 다음에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일반적인 업무시설, 그런 건물을 질 때는 전부 다 건축법 규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은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유달리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규제 내용에 내지는 특이성에 착안을 해서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의 실효성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그게 맞는 각종 규제라든지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또 때로는 혜택을 주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을 다루겠는 게 주택법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 내용으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건물 관련 내용에서는 전체 시험 문제 수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토지 관련해서 몇 문제라고 했습니까? 26개라고 했죠. 건물 관련해서 몇 문제입니까? 14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총 40문항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이 지금 보다시피 몇 개가 있냐면 총 6개의 법률이 있죠.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 안에서 성계획 안에서 국토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적인 측면을 소극적 이용과 적극적 이용을 나누고, 적극적 이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개발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면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그 다음에 원래 있기는 있는데 그게 노후불량 건물이 돼가지고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뭐가 있더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전 대상인 농지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건물 관련 내용으로 나와서 우리가 29개 이하를 다룰 때는 건축법, 30개 이상을 다룰 때는 주택법, 이렇게 해서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되면 4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안에서 이런 6가지 법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이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그 수백 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6개를 끄집어냈고, 그 6개는 토지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토지에서 6개, 4개, 그 다음에 건물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6개를 끄집어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나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논리구조가 이걸 역추적을 제가 해볼게요. 역추적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요 안에 저 푸른 천 같은 논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이 지어져 있는 도시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 논밭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뭐가 통제가 됩니까? 농지법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농지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 국토 전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국토에 대한 전체적 효율 관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먼저 뭐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선계획이죠. 선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 가장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라는 법을 가지고 국토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합니다. 국토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저 푸른 초원도 있고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이 지어 있는 곳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푸른 초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농지법의 적용을 받겠죠. 농지법. 자, 이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뭘 만든다? 택지를 이래 만듭니다. 택지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이래 만들었죠. 택지를 만들 때는 어떤 법이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 개발법이란 법이 개입을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자, 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택지 안에 상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또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상가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법이 규제를 받습니까? 택지 위에. 그죠? 상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이 정의를 받아요.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한 번에 짓는 게 29개 이하죠. 그러면 어디에 규제를 받게 돼 있다? 건축법 규제를 받게 돼 있겠죠. 그리고 요 신도시 안에 누군가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단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이 통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주택법의 통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규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돼야 한대요.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입주를 해서 삽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 노후불량 건물이 나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나오고 기반시설이 낡아서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버리고 떠나서 다시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게 맞습니까? 고쳐 써야 됩니까? 그렇죠. 고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비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정비하냐면 도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들어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뭐를 정비하냐면 도시 환경도 정비하고 무슨 환경도? 주거 환경도 정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을 정비했다라면 그건 주거 환경을 정비한 건 아니죠. 무슨 환경을 정비했습니까? 도시 환경을 정비했어요. 엄마 아파트를 싹 밀어버리고 정비했습니다. 무슨 환경입니까? 주거 환경을 정비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해서 통할할 수 있는 법이 국토에 대한 선계획과 후 이용에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 전체를 통할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저 푸른 초원과 같은, 그죠? 논밭들이 있다 없다? 있죠. 이 상태에서는 어디 통제를 받습니까? 농지법이 통제를 받을 거고, 이 농지를 대상으로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 규제합니까? 도시개발법. 자, 그러면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택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짓습니다. 어떤 법이 통제를 받고? 건축법.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어떤 법이 통제를 받고? 주택법.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서가지고 도시가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겠죠? 10년, 20년, 이렇게 40년, 50년. 그러면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써야 되겠죠? 그걸 뭐 하는 법이다? 정비법.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법률이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움직이고,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개의 법률을, 6개, 수백 개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수백 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6개를 끄집어냈냐면, 요 전체 과정 속에 공인중개사가 뭘 하고 있더라? 개입을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공적인 규제로서 이 6개가 가장 중심이 되면서 움직이는 법률이라서 6개를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제했고,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개의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동산 공부반에 6개 법률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법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률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심에 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심에 서겠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초점을 어디에? 계획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이용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성계획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에 초점을 맞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험 문제가 12개가 나오는데, 12개 중에서 계획 관련이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용 파트가 약 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엄청나게 많은
무슨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수많은 계획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계획들을 배우기 전에 이 계획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성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국토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 관련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의 논리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계획 관련 내용을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은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 안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어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등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관련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쉬었다가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